몽골의 한 연구소에서 68세 노학자가 45년간 키워온 벼가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태무진 박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온 박민준 박사가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용 벼 품종을 써보자고요. 몽골 농업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45년간 실패만 거듭한 프로젝트에 또 도전한다니까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고랭지 농업 기술의 비밀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사막 끝자락 허브드주에서 헥타르당 4,3톤이라는 기적적인 수확량을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농업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몽골 국립농업연구소에서 45년간 벼농사 연구를 해온 태무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세가 된 저에게는 평생을 걸고 도전해온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몽골 땅에서 쌀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벼농사를 꿈꾼 건 1979년이었어요. 당시 23살 젊은 연구원이었던 저는 소련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첫 번째 시험 재배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죠. 심은 벼의 80%가 말라 죽었고 겨우 살아남은 것들도 제대로 이삭을 맺지 못했어요. 그 후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는 중국의 기술을 도입했고 2000년대에는 일본의 품종을 시도했어요. 2010년대에는 베트남과도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만 거듭했죠. 동료들은 하나둘 포기했고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딸 사란게렐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45년이면 충분히 노력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식생활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이제 젊은이들은 밥을 먹고 김밥을 즐기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쌀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이었어요. 2023년 가을, 저는 마지막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했어요. 68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 몽골 농림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농촌진흥청과 농업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혹시 벼농사 연구도 함께 해볼 의향이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이미 수십 번의 국제협력을 경험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달랐습니다. 고랭지 농업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고 무엇보다 우리와 비슷한 기후 조건에서 농업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었어요. 2024년 2월, 저는 농림부 회의실에서 한국 연구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박민준 박사라는 분이 인상적이었어요. 42세의 젊은 연구자였지만 눈빛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는 몽골의 기후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태무진 박사님, 지금까지 왜 실패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잘못된 품종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45년간 온갖 품종을 다 시도해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박민준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몽골의 기후는 한국의 강원도 고산지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일교차가 크고 여름이 짧으며 가을이 빨리 찾아오죠. 이런 환경에서는 일반 벼 품종이 아니라 고랭지 전용 품종을 써야 해요. 그의 말을 들으니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을까요? 45년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초 울란바토르 공항에는 특별한 승객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4명의 전문가 팀이었죠. 팀장인 박민준 박사를 비롯해 토양 전문가 김소영 박사, 관계시설 전문가 최대혁 기술자, 그리고 몽골어 통역을 담당할 이한별 씨까지였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마중 나갔어요. 박민준 박사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김소영 박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매우 활기찼고 최대혁 기술자는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성실해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한별 통역사였어요. 26세의 젊은 여성인데 몽골어를 정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외대에서 몽골어를 전공했고 1년간 몽골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낸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태무진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이한별 씨의 완벽한 몽골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외국 전문가들과 일할 때는 항상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는 한국 팀을 연구소로 안내했어요. 45년간 제가 사용해온 실험실과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박민준 박사는 묵묵히 모든 자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신 게 존경스러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 연구를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박민준 박사는 달랐어요. 그는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김소영 박사는 토양 샘플들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녀는 현미경으로 흙의 성분을 분석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벼농사가 가능한 토질이에요. 다만 물 관리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최대역 기술자는 관계시설 도면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몽골의 건조한 기후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였어요. 둘째 날에는 허브드주 시험농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죠. 도착했을 때 한국팀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갈색 황무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여기서 벼농사를 하신 거예요? 이한별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네, 45년간 바로 이곳에서 시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건이 좋지 않죠. 박민준 박사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 대관령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허브드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몽골 전통 음식인 보츠와 부주를 준비했는데 한국팀 모두가 맛있게 먹어줬어요. 특히 이한별 씨는 몽골 음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가져온 진보올벼 종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박민준 박사가 작은 봉지를 꺼내더니 종자를 보여줬습니다. 작고 둥근 종자들이 봉지 안에서 반짝였어요. 저는 그 종자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 품종은 강원도 진부 지역의 고랭지에서 개발된 거예요. 일교차가 크고 생육기간이 짧은 환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김소영 박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종자들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로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45년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가득한 몽골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한국 팀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셋째 날 아침, 저는 박민준 박사와 단둘이 농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울란바토르로 돌아가 장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농업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박민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감자와 배추를 키우셨죠.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농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깊은 신념이 느껴졌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굶주림을 봤어요. 1960년대 몽골은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소련에서 보내준 쌀로 끼니를 때운 기억이 있어요. 그 하얀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부터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땅에서도 쌀을 키워보겠다고요. 박민준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과거 연구 자료들을 다시 꺼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태무진 박사님, 지금까지의 실패 원인을 함께 분석해 볼까요? 혹시 기분 나쁘시지 않다면요. 저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45년간 누구도 제 연구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하나하나 실패 사례들을 검토해 나갔어요. 1970년대 소련 품종은 왜 실패했을까요? 추위에는 강했지만 몽골의 건조한 공기를 견디지 못했어요. 습도가 부족했죠. 1990년대 중국 품종은 어땠나요? 처음 2년은 괜찮았는데 토양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 방식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일본 품종은요? 이른 서리 때문에 실패했어요. 8월 말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벼가 얼어 죽었습니다. 박민준 박사는 꼼꼼히 메모를 하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박사님, 지금까지 선택하신 품종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평지용 품종들이었다는 거예요. 몽골은 해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고랭지 환경이거든요. 여기에는 고랭지 전용 품종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45년간 제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말이에요. 몽골을 평지로 생각하고 접근했던 게 문제였어요. 실제로는 고산지대의 특성을 가진 땅이었는데 말입니다. 진보올변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가 궁금해하자 박민준 박사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강원도 해발 600m 이상 지역에서 개발된 품종이에요. 생육기간이 130일로 짧고 일교차가 20도 이상 나도 잘 견뎌요. 무엇보다 8월 말 이른 추위에도 강하죠. 그 말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몽골의 기후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품종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박민준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몽골 정부나 연구소에서 정말 지원해 줄까요? 이미 여러 번 실패한 프로젝트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실제로 연구소에서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45년간 꿈꿔온 일이니까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혹시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박민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도전해봅시다. 한국 팀도 최선을 다하겠어요. 45년간 포기하지 않으신 박사님의 열정을 보니까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짜 동료를 만난 것 같았어요. 나이도 국적도 다르지만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말이에요. 박민준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시켜봅시다. 우리는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45년의 외로운 도전이 이제 함께하는 여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몽골의 푸른 하늘 아래서 한국과 몽골의 농업. 전문가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연구소 소장실에서 급히 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장실에 들어서니 몽골 농업계의 권위자인 다바도르지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62세인 그는 몽골 농업대학의 석좌 교수이자 정부 농업정책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태무진 박사, 한국 팀과의 협력 프로젝트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다바도르지 교수의 첫마디였습니다. 연구소 소장인 프랩수렌 박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45년간 실패만 거듭한 프로젝트를 또 시작한다고요? 이미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몽골에서 벼농사는 불가능하다는 게 말입니다. 다바도르지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반대 논리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수십억 투구릭입니다. 그 돈으로 다른 농작물 개발에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이상 국가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연구소 소장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바도르지 교수는 농림부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태무진 박사님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벼농사 대신 밀이나 보리 연구에 집중하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다릅니다. 한국의 고랭지 품종을 사용할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고랭지 품종이라고요? 태무진 박사, 그런 말로 몇 번이나 실패하셨습니까? 소련 품종도 추위에 강하다고 했고 일본 품종도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다바도르지 교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연구소 소장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죄송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는 연구소 예산을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바도르지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구소의 지원 없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종자 구입비, 실험 장비비, 인건비까지 모든 게 필요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라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개인 자금으로요? 박사님 연금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시겠어요? 다바도르지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45년간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민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팀을 헛되이 부른 것 같아서. 아니에요, 태무진 박사님.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박민준 박사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막막했어요. 정부 지원도 없고 연구소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주요 일간지에 다바도르지 교수의 기고문이 실렸어요. 제목은 무모한 벼농사 도전을 중단하라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45년간의 실패 사례들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었고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가득했습니다. 댓글란에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태무진 박사는 언제까지 헛된 꿈에 매달릴 건가? 세금으로 개인 취미를 충족시키지 마라.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라. 저는 그 기사를 보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연구가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다니요. 하지만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허브드주에 사는 에르덴토야라는 주부였어요.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신문기사 봤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박사님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5년간 쌓아온 것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바도르지 교수의 기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기사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제 과거 실패들이 낱낱이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45년간 모아둔 연구 자료들이 책장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두터운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며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1979년 첫 번째 실패. 소련에서 가져온 시베리아 품종이 몽골의 건조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었습니다. 당시 저는 23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어요. 실패를 인정하기 어려웠죠. 1995년 두 번째 도전. 중국 내몽골 지역의 품종을 시도했습니다. 처음 2년은 희망적이었어요. 하지만 3년째 토양 염화 문제가 발생했고 모든 벼가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 39.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연구비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2008년 일본 품종 도전. 홋카이도의 추위에 강한 품종이라고 했는데 8월 말 이른 서리에 모든 벼가 얼어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52살이었고 딸 사랑게렐이 의대에 진학한 시기였어요.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2015년 베트남 품종 시도. 열대 기후용이라 몽골에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워낙 강인한 품종이라는 소문에 시도해 봤어요. 역시 실패였습니다. 낮에는 잘 자랐지만 밤 기온이 떨어지면 생장이 멈췄거든요. 파일들을 넘기며 보니 실패의 기록들 뿐이었어요. 수천 장의 데이터, 수백 장의 사진들.
모두 실패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다바도르지 교수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불가능한 일에 45년을 허비한 건 아닐까요? 오전 7시쯤 아들 바트바야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농림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아버지, 어제 신문 기사 봤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별일 아니야. 저는 괜찮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저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부서에서 벼농사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다들 회의적이에요. 바트바야르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마저도 제 연구를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45년간 실패했는데.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 박민준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서재에서 쌓여있는 자료들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신 거군요. 모두 실패의 기록들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이죠. 제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박사님. 이런 실패 데이터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실패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박민준 박사는 1979년부터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님, 여기 보세요. 모든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품종 선택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시도하신 품종들은 모두 평지용이었어요. 고랭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의 말을 들으니 새로운 관점이 보였습니다. 45년간의 실패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귀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님의 45년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한 방법들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성공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죠. 박민준 박사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에서도 고랭지 벼 개발에 30년이 걸렸어요.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지금의 진보올벼가 나온 거죠. 박사님의 45년 연구와 우리의 30년 연구가 만나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45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그 상처들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 박사는 팀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서 만난 한국팀의 모습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김소영 박사가 먼저 토양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브드주 토양의 pH는 6.8로 벼 재배에 적합해요. 유기물 함량은 2.3%로 다소 낮지만 보완 가능한 수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중금속 오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한별 씨가 통역을 해주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토양 문제가 걱정이었거든요. 최대역 기술자가 관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셀렌게 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펌프 시설을 설치하면 10헥타르까지는 충분히 공급 가능해요. 문제는 몽골의 낮은 습도인데 논에 물을 대면 주변 습도도 높아질 거예요. 박민준 박사는 진보올벼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이 품종은 강원도 해발 700m 지역에서 개발됐어요. 생육기간이 130일로 짧고 영하 2도까지 견딜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일교차가 25도까지 나도 문제 없다는 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희망적이었습니다. 몽골의 기후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품종이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5월 중순이 적기예요. 그때까지 2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어요. 종자 준비, 육묘, 관계시설 설치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박민준 박사의 답변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었거든요. 연구소와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한별 씨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한국농촌진흥청에서 개발도상국 농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신청해 보면 어떨까요?
박민준 박사도 그 아이디어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종자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현지 운영비는 별도로 마련해야 하겠지만요.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박민준 박사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무엇보다 태무진 박사님의 45년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45년간의 실패를 자산으로 봐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거든요. 박사님도 위험 부담이 클 텐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농업 연구자로서 책임감 때문이에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곳에 나누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게다가 태무진 박사님의 열정을 보니까 꼭 성공시켜드리고 싶어요. 오후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3월 말까지 종자 확보, 4월에 육묘 시설 준비, 5월 15일 모내기 시작으로 일정을 잡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규모였습니다. 처음에는 1헥타르 정도로 시작해서 성공하면 점차 확대하기로 했어요. 김소영 박사가 토양 개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 퇴비를 투입하고 논을 만들기 전에 객토 작업을 해야 해요. 배수도 중요한데 몽골의 강한 바람 때문에 물이 빨리 증발할 수 있거든요. 최대역 기술자는 관계시설의 세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펌프는 2대를 설치해서 하나가 고장나도 중단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저수조도 만들어서 갑작스런 단수에 대비하겠어요. 모든 계획이 체계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팀의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회의를 마무리하며 박민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45년간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45년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월 둘째 주 몽골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과의 벼농사 협력 프로젝트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다바도르지 교수는 몽골 국영방송에 출연해서 강력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45년간 실패한 프로젝트를 또다시 시작한다는 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몽골 땅에서 벼농사는 불가능하다는 게 말입니다. 그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몽골 농업계의 권위자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다음 날 몽골 농업대학에서는 긴급 교수회의가 열렸어요. 그곳에서 나온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벼농사 프로젝트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성명서 내용은 신랄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프로젝트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배신이다. 몽골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고려할 때 벼농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 성명서를 보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몽골 농업계 전체가 저를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제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같은 연구소에서 20년 넘게 함께 일한 바야르 박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무진,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실패하면 너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야. 연구소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심지어 제가 아끼던 후배 에르덴 박사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응원하지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다바도르지 교수님 같은 분이 반대하는데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45년간 함께 연구해온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언론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몽골 최대 일간지인 올로드릭에서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어요. 태무진 박사의 집념은 인정하지만 과학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45년간의 실패는 이미 충분한 증거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인터넷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세금 도둑이다. 개인 취미로 국가 예산을 쓰지 마라.
68세에 뭘 새로 시작한다는 거냐?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 한국 사람들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걔들도 장사하려고 온 거지.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바친 연구가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다니요. 한국 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민준 박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태무진 박사님,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긍정적이지만 만약 실패하면 저희도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팀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딸 사란게렐이 화상통화로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68살에 무슨 새로운 도전이에요? 건강도 생각하셔야 해요. 아들 바트바야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부서에서 저한테까지 시선이 곱지 않아요. 공무원 아들이 이런 논란거리를 만든다고. 가족들마저 반대하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허브드주에 사는 에르덴토야 주부였어요. 박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어제 마을 회의에서 얘기 나왔는데 모든 분들이 박사님을 지지한다고 하셨어요. 다바도르지 교수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박사님, 내일 저희 마을로 오세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격려해드리고 싶어 해요. 에르덴토야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가도 될까요?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어요. 적어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회 전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5년간의 꿈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설령 온 세상이 반대한다 해도 저는 끝까지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허브드주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3시간 거리였는데 가는 내내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과연 마을 사람들이 정말 저를 지지해 줄까요? 허브드주 중심가에 도착하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에르덴토야 주부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을 이장인 앵흐 바야르 씨가 앞으로 나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저희 마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연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73세 할머니인 오은삭 할머니가 저에게 전통 하다글을 목에 걸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포기하면 안 된다. 나는 일제강점기 때도 해방 후에도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하면 이루어지더라고.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간단한 모임이 열렸어요. 바트자야라는 28세 청년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농업기술자예요.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했는데 박사님 연구에 대해서 들었어요.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저도 박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바트자야의 말에 다른 젊은이들도 동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몽골의 변화를 바라는 세대였어요. 에르덴토야가 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모금을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그녀가 건넨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투구릭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였는데 농촌 마을에서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생활이 어려우실 텐데. 박사님, 저희도 쌀을 직접 키우는 꿈이 있어요. 박사님이 성공하시면 저희도 배워서 함께 하고 싶어요. 앵흐 바야르 이장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저를 돕는 게 아니라 함께 꿈을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더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몽골 농림부 장관 볼드바타르 씨와 수행원들이었어요. 태무진 박사님 찾았습니다. 장관이 직접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장관님, 무슨 일로? 대통령께서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 울란바토르로 함께 가주세요. 대통령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요?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시면 아실 겁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볼드바타르 장관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급히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장관 차에 올랐어요. 가는 길에 장관이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어제 저녁 대통령께서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셨어요. 한국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정식으로 지원을 약속했다고 해요. 종자 제공, 기술 지원, 장비 지원까지 모든 걸 담당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준 박사가 한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낸 거였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는 반대하셨는데 한국의 지원이 확정되니까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해서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들어서니 후렐수우 대통령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태무진 박사님, 45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어요. 대통령의 말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지원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반전이 일어나다니요. 한국과의 협력이 확정됐으니 이제 정부도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예산도 편성하고 장기 계획도 세우겠어요. 그날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립에서 지원으로 모든 게 하루 만에 바뀐 거였어요. 45년간의 외로운 도전이 드디어 국가적 프로젝트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구장 민간의 기적 1550자.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며칠간은 정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3월 넷째 주, 저는 다시 허브드주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준 박사팀과 함께였어요.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30여 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인근 마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르덴토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대통령님 만나신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 꿈이 현실이 되는 거네요. 바트자야 청년이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박사님, 젊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몽골 벼농사 청년회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벌써 50명이 가입했어요. 50명이나요? 네, 모두 박사님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배우고 싶어 하고요. 젊은이들의 열정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박민준 박사도 놀라워했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이런 민간의 관심과 참여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기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해야 해요. 마을회관에서 임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김소영 박사가 벼농사의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해줬어요. 벼는 물에서 자라는 특별한 곡물이에요. 다른 곡물과 달리 논에 물을 대서 키우죠. 물이 있으면 잡초도 줄어들고 병충해도 적어져요. 최대역 기술자는 관계시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셀렌게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논으로 보내는 시설을 만들 거예요. 마을 분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자 앵흐 바야르 이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어요. 마을 청년들이 모두 참여하겠다고 해요. 오은삭 할머니도 나서셨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집 짓고 우물 파는 일 많이 했어. 이 일도 도와줄 수 있어. 73세 할머니의 적극적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작은 상점 주인 바야르삭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제가 건설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굴삭기하고 트럭이요.
무료로 빌려드릴게요. 목축업을 하는 간바타르 씨도 제안했습니다. 제 가축들이 만든 거름이 많아요. 논에 필요하다면 가져다 쓰세요. 심지어 마을 학교 선생님인 사란 채책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벼농사에 대해 가르치고 싶어요. 체험 학습도 시켜주세요. 미래 세대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 모든 제안들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부 지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민간의 자발적 참여였어요. 저녁에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통 음식들이 준비됐고 몽골 전통 음악도 연주됐어요. 한국 팀들도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한별 씨는 몽골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했어요. 몽골의 꿈이 한국의 기술과 만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어요. 박민준 박사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데 여기는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저는 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가득한 몽골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45년간 혼자서 꿈꿔왔던 일이 이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실제 논이 들어설 땅을 보러 갔습니다. 마을에서 1km 떨어진 평평한 땅이었는데 셀랭게 강과도 가까웠어요. 바트자야가 흙을 한 줌 쥐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땅에서 정말 쌀이 자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45년간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불가능할 게 없었어요. 민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습니다.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작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열정과 참여였어요. 몽골의 첫 벼농사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4월 초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허부드주 마을회관에는 20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어요. 바트자야가 이끄는 몽골 벼농사 청년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첫 교육이 시작된 날, 저는 이들의 열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노트와 펜을 가져와서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벼는 씨앗부터 수확까지 총 130일이 걸려요. 먼저 모판에서 30일간 키운 후 본 논에 옮겨 심는 거죠. 제가 설명하자 25세 청년 에르덴 바야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모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면서 키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박민준 박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에서는 모판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농가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하니까 더 신경을 써야 해요. 청년들은 모든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으로 녹음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올지바야르라는 23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박사님, 제가 논문을 찾아서 읽어봤는데 벼는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벼의 줄기와 뿌리에는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도 살 수 있는 거죠. 올지바야르의 질문에 저는 감심했습니다. 단순히 농사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식물의 원리부터 이해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김소영 박사는 토양 계량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땅의 pH는 6.8로 적당해요. 하지만 유기물이 부족하니까 퇴비를 많이 넣어야 해요. 그러자 목축업을 하는 간바타르 씨의 아들 바트톨가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소똥이 많아요. 그걸 퇴비로 만들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가축 분뇨는 최고의 유기질 비료예요. 김소영 박사의 답변에 청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논이 들어설 1헥타르 땅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굴삭기로 큰 돌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직접 삽으로 작은 돌들을 골라냈습니다. 놀라운 건 여성들도 많이 참여했다는 점이었어요. 에르덴토야를 비롯해서 20대, 30대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28세 주부인 사란게렐이 말했습니다.
저도 벼농사를 배워서 우리 아이들한테 밥을 직접 지어주고 싶어요. 수입쌀 말고 우리 땅에서 나는 쌀로요. 그녀의 말에 다른 어머니들도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한테 몽골에서도 쌀을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일주일간의 땅 정리 작업이 끝나자 드디어 논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새지 않도록 바닥과 둑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었어요. 최대역 기술자가 직접 지도했습니다. 몽골은 토양이 모래질이 많아서 물이 쉽게 빠져요. 바닥에 점토를 깔고 꼼꼼히 다져야 해요. 청년들은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점심시간을 빼고는 계속 작업했어요. 그런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트자야가 말했습니다.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몽골 첫 벼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저녁마다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의 꿈은 단순히 벼농사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올지바야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나중에 벼 품종 연구를 하고 싶어요. 몽골 기후에 더 맞는 품종을 개발해보고 싶어요. 에르덴 바야르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농기계 쪽에 관심이 있어요. 몽골 환경에 맞는 농기계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들의 꿈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45년간 혼자 꿔왔던 꿈이 이제는 이 젊은이들의 꿈이 되고 있었어요. 박민준 박사도 감탄했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이 청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한국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보기 어려워요. 한 달간의 준비 작업 끝에 드디어 1헥타르 논이 완성됐습니다. 작은 면적이었지만 몽골 역사상 첫 번째 논이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완성된 논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5월 10일 모내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제 휴대폰이 연신 울렸어요. 몽골 농림부 기획청장 볼드바타르 씨의 긴급 전화였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당장 울란바토르로 올라오세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국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허브두주를 떠나 울란바토르로 향했어요. 농림부에 도착하니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볼드바타르 청장의 표정이 암울했어요. 박사님, 국회 농업위원회에서 벼농사 프로젝트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전액 삭감이라고요? 네, 어제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자갈수렌 위원장이 강력히 반대해서. 자갈수렌 의원은 야당의 농업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반대에 나선 걸까요? 볼드바타르 청장이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다바도르지 교수가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강력히 반대 증언을 했어요. 45년간의 실패 사례를 들며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까지 지지를 표명했는데 국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요. 그럼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건가요? 일단 정부 예산으로는 진행할 수 없게 됐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몽골 최대 방송국에서 다바도르지 교수의 인터뷰를 방영한 것이었어요. 태무진 박사의 집념은 인정하지만 과학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45년간의 실패는 이미 충분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어요. 교수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도 대부분 그에게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예산이 끊어진다니요.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였어요. 태무진 박사님, 대통령께서 내일 오전에 긴급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통령실에 갔더니 후렐수우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사님,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제가 직접 나서기 어려워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때 대통령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종자 제공뿐만 아니라 기술자 파견, 장비 지원까지 모든 걸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웬 횡재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이 프로젝트를 한목농업협력의 모델 사업으로 지정했다고 해요. 5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이런 기적적인 소식이 날아올 줄이야.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국회 예산이 삭감됐지만 대통령 특별기금으로 매칭 펀드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벼농사가 아니라 한목 외교 협력의 상징이 됐어요. 절대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다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박민준 박사에게 연락했더니 그도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한국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결정됐어요.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농림부, 외교부까지 합동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 언론에서 이 프로젝트를 크게 보도했거든요. 한국 기술로 몽골의 꿈을 이뤄준다는 스토리로요. 국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정부도 적극 나서기로 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허브드주로 돌아가서 청년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어요. 바트자야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로 꿈이 현실이 되는 거네요. 45년간의 여정에서 이런 극적인 반전들을 경험할 줄 몰랐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오히려 꿈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5월 12일 모내기를 3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작업 끝에 드디어 몽골 최초의 논이 완성된 것이었어요. 새벽 6시 저는 박민준 박사와 함께 논둑에 서서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1헥타르 크기의 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무진 박사님, 정말 완벽하게 준비됐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준 박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45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온 것이었어요. 김소영 박사는 토양의 최종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pH 6.9 완벽해요. 유기물 함량도 3.2%로 적정 수준이고요.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줬네요. 최대역 기술자는 관계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펌프 2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저수조도 문제 없어요. 물 공급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기술적 준비가 완료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날씨였습니다. 5월 15일 모내기 날의 기상예보를 확인해 봤어요. 맑음, 최고 기온 23도, 최저 기온 8도. 바람은 초속 3m. 이한별 씨가 기상청 자료를 읽어줬습니다. 모내기에는 최적의 날씨였어요. 오전 9시부터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모내기 리허설을 하는 날이었어요. 실제 모를 심는 건 아니고 동작만 연습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바트자야가 30명의 청년들을 줄 세워서 설명했습니다. 모내기는 정확한 간격이 중요해요. 15cm씩 띄워서 심어야 해요.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되고 너무 얕게 심어도 안 돼요. 박민준 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논에 들어가서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정확한 위치를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모를 잡고 뿌리가 흙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도록 심어요. 하지만 너무 깊이 박으면 안 돼요. 청년들이 하나씩 연습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 번 반복하니까 금세 익숙해졌어요. 올지바야르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한 줄에 몇 포기씩 심어야 해요? 한 줄에 대략 60포기 정도 들어가요. 1헥타르에 총 6만 포기 정도가 심어지죠. 6만 포기라는 숫자에 청년들이 놀랐습니다. 우와, 정말 많네요. 이걸 언제 다 심어요? 에르덴 바야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30명이 함께하면 하루 만에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기계로 하지만 우리는 손으로 할 거예요. 오후에는 모판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한 달 전에 파종한 모들이 이제 15cm 정도 자라 있었어요. 건강한 초록색이 보기에도 싱싱했습니다. 정말 잘 자랐네요. 뿌리도 튼튼하고 잎도 두툼해요. 김소영 박사가 모를 하나 뽑아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식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작은 모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45년간 꿈꿔왔던 벼의 새싹들이 드디어 제 눈앞에 있는 것이었어요. 저녁에는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간단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을회관에 50여 명이 모였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에르덴토야, 앵흐 바야르 이장, 오은삭 할머니까지 모든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몽골 땅에 처음으로 벼가 심어지는 날이에요. 45년간 꿈꿨던 일이 여러분들 손으로 현실이 됩니다. 박민준 박사도 격려의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온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무진 박사님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오은삭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73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적인 일을 보게 될 줄 몰랐어. 젊은이들, 내일은 우리 몽골 역사의 길이 남을 날이야. 자부심을 가져.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5년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수없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그 논에 몽골 최초의 벼가 심어질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5월 15일 새벽 5시, 저는 평생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몽골 역사상 첫 번째 모내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기온이 영상 6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해가 뜨면 금세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논으로 향하는 길에 박민준 박사와 마주쳤어요. 그도 일찍 나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네요. 떨리시죠? 45년간 이 날을 기다렸어요. 꿈만 같습니다. 논 주변에는 벌써 2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설렘과 긴장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바트자야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박사님, 정말 오늘 시작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 오늘 시작한다. 우리가 몽골 벼농사의 첫 주인공이 되는 거야. 오전 7시가 되자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모판에서 모를 조심스럽게 뽑는 작업부터였어요. 김소영 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뽑아야 해요. 이 모들이 앞으로 4개월간 자랄 벼의 전부예요. 청년들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모를 뽑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새싹들이 손에 들려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올 지바야르가 모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게 정말 쌀이 될까요? 너무 작고 약해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 벼는 생각보다 강한 식물이야. 이 작은 모가 가을에는 100개가 넘는 이삭을 만들어낼 거야. 제가 안심시켜줬습니다. 모를 다 뽑은 후에는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됐어요. 30명의 청년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어요. 몇몇 청년들이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이 차가워요. 참아야 해. 벼도 이 차가운 물에서 자라야 하니까. 박민준 박사가 격려했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신중하게 시작했어요. 15cm 간격으로 정확히 모를 심어야 했습니다. 에르덴 바야르가 첫 번째 모를 심었어요. 손이 떨려서 모가 비뚤어지게 심어졌습니다. 아, 잘못했나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차분히 하세요. 이한별 씨가 다독여줬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면서 속도도 빨라졌어요. 청년들의 얼굴에는 진지한 집중력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쯤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예보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비 올까요? 사란게렐이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설령 비가 와도 모내기는 계속해야 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다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중단해야 하나요? 바트자야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계속해. 농부는 날씨에 굴복하면 안 돼. 저는 비를 맞으며 계속 모를 심었습니다. 청년들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했어요. 비에 젖은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이 정도 비 때문에 45년의 꿈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정오가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봐,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어. 오은삭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절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오천이 논의 절반에 모가 심어진 것이었어요. 초록색 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정말로 논다운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논이 된 것 같아요. 올지바야르가 감탄했습니다. 아직 절반밖에 안 됐어. 해지기 전에 다 끝내야 해. 최대역 기술자가 독려했습니다. 오후 5시 마침내 마지막 줄에 도달했습니다. 청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성취감도 가득했어요. 바트자야가 마지막 모를 심으며 외쳤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헥타르 논에 6만 포기의 모가 모두 심어진 것이었어요. 저는 논둑에 서서 완성된 논을 바라봤습니다. 초록색 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45년 전 23살의 젊은 연구원이 꿈꿨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몽골 땅에 벼가 자라는 모습 말이에요. 박민준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해내셨네요. 정말 해내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5년간의 여정이 드디어 첫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모내기 후 한 달이 지난 6월 중순, 벼들은 순조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20cm 정도 자란 푸른 벼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6월 셋째 주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였어요.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면서 논의 물이 빠르게 증발했습니다. 박민준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물 소모량이 예상보다 2배나 많아요. 이 속도면 저수지가 금세 바닥날 것 같아요. 실제로 논의 물 깊이가 하루에 3cm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는 1cm 정도 줄어드는 게 맞는데 말이죠. 최대역 기술자는 펌프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펌프 2대 모두 풀가동하고 있는데도 물 공급이 부족해요. 몽골의 건조한 공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청년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바트자야가 매일 아침 논을 확인하며 물 깊이를 재고 있었어요. 박사님, 어제보다 또 물이 줄었어요. 이러다가 벼가 말라 죽는 건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 방법을 찾을 거야. 저는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45년간 수없이 경험한 위기였거든요. 7월 첫째 주에는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주 펌프가 고장난 것이었어요. 새벽 5시 바트자야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큰 펌프가 멈췄어요. 저는 급히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주 펌프가 작동을 멈춘 상태였어요. 물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최대역 기술자가 펌프를 분해해서 살펴봤습니다. 모터가 과열돼서 타버렸어요. 24시간 풀가동하다 보니까 한계를 넘은 것 같아요. 수리할 수 있나요? 새 모터를 주문해야 해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일주일이면 벼가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에르덴토야가 나섰습니다. 제 남편이 기계 수리를 잘해요. 한번 봐달라고 할까요? 고마워요.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해요. 오후에 에르덴토야의 남편 토구스 바야르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는 기술자였어요. 그가 펌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에요. 임시로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모터 코일의 일부만 탔어요.
우회 회로를 만들면 출력은 줄어들지만 작동은 시킬 수 있어요. 토구스 바야르는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청년들도 돌아가며 도와줬어요. 다음 날 새벽 드디어 펌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간다. 물이 나와요. 올지바야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출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였어요. 물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앵흐 바야르 이장이 제안했어요. 저희 집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나르면 어떨까요? 트럭으로 실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끼칠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박사님. 저희도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에요. 함께 해결해야죠. 마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물 나르기에 참여했습니다. 하루에도 트럭 10대 분량의 물을 길어다 날랐어요. 사란채책 선생님은 학교 아이들과 함께 와서 응원해줬습니다. 아이들아, 이게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하는 역사 만들기야. 잘 봐도.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7월 중순 마침내 새 펌프 모터가 도착했습니다. 최대역 기술자가 하루 종일 작업해서 설치를 완료했어요. 이제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비 모터도 하나 더 주문해뒀어요. 그동안의 시련 때문에 벼 성장이 다소 지연됐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소영 박사가 벼의 상태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회복하고 있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생각보다 튼튼해요. 박민준 박사도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위기를 잘 넘겼네요. 이제 물 공급이 안정되니까 순조롭게 자랄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기념이었어요. 오은삭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라는 게 원래 이런 거야.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극복하는 거지. 저는 이번 위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농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사람들의 마음과 협력이 있어야 진정한 농업이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여름의 시련을 견딘 벼들이 더욱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8월이면 이삭이 패기 시작할 것이었어요. 8월 10일,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벼에서 첫 번째 이삭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새벽 6시, 저는 평상시보다 일찍 논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에 젖은 벼들 사이를 걸으며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때 한 포기에서 작은 꽃이 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벼꽃이었어요. 작고 하얀 꽃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피어났구나. 저는 그 작은 꽃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5년간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급히 박민준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사님, 이삭이 패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박민준 박사와 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도 벽꽃을 보고는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제 진짜 쌀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군요. 김소영 박사가 꽃을 자세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꽃의 상태가 매우 좋아요. 수정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도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트자야가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박사님, 정말이에요? 벽꽃이 폈다고요? 그래, 직접 봐. 바트자야는 벽꽃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청년들에게 소리쳤어요. 모두 와봐요. 벽꽃이 폈어요. 순식간에 20여 명의 청년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신기한 듯이 작은 벽꽃을 바라봤어요. 올지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꽃에서 쌀이 나온다니 신기해요.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꽃이 떨어지고 쌀알이 맺히기 시작해. 그러면 이삭이 고개를 숙이게 돼. 제가 설명해주자 청년들이 더욱 기대에 찬 표정이 됐습니다. 8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삭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삭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매일 아침 이삭 개수를 세는 것이 일과가 됐습니다. 바트자야가 정확히 기록했어요. 오늘 새로 핀 이삭이 500개예요. 총 3,500개가 됐어요. 좋아, 이 속도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 박민준 박사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봐도 매우 좋은 출수율이에요. 몽골 기후에 정말 잘 적응했네요. 8월 말, 이삭에서 쌀알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김소영 박사가 쌀알을 하나 떼어서 관찰했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모양도 좋아요. 품질이 매우 양호할 것 같아요. 9월 초 드디어 이삭이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벼가 완전히 익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논 전체가 점점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에르덴토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우리 몽골 땅에서 자란 쌀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구경을 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앵흐 바야르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 논이 이제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됐어요.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와요. 오은빛 할머니는 이삭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73년을 살면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 몰랐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9월 10일 박민준 박사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완전히 익었어요. 수분 함량도 적정 수준이고요. 이제 수확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수확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언제 수확할까요? 내일 아침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맑고 습도도 적당해요. 그날 저녁 저는 논 한가운데 서서 황금빛 벼들을 바라봤습니다. 45년간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박사님, 저희가 해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45년간의 여정이 드디어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어요. 9월 11일, 드디어 몽골 역사상 첫 번째 벼 수확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오전 8시, 논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년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울란바토르에서 온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진까지였어요. 농림부 장관 볼드바타르 씨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황금빛 논을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 몽골 땅에서 자란 쌀이라니요. 몽골 국영방송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45년간 꿈꿔왔던 순간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쁩니다. 수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낫을 이용해서 하나씩 베어내는 것이었어요. 기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민준 박사가 첫 번째 벼를 베었습니다. 낫으로 조심스럽게 줄기를 자르자 황금빛 이삭이 손에 들려졌어요. 첫 벼를 수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도 두 번째 벼를 베었습니다. 45년간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어요. 손에 들린 벼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었습니다. 박사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바트자야가 벼 이삭을 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도 하나씩 수확에 참여했습니다. 30명이 일렬로 서서 체계적으로 베어나갔어요. 수확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까지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오후 2시쯤 드디어 모든 수확이 완료됐습니다. 1헥타르 논에서 나온 벼를 모두 모아놓으니 상당한 양이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계량 작업이 남았습니다. 정확한 수확량을 측정하는 것이었어요. 김소영 박사가 전자저울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벼를 완전히 말린 후 무게를 재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구역 850kg입니다. 두 번째 구역 920kg. 구역별로 계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계량이 끝나고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박민준 박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발표했어요. 총 수확량 4,300kg. 헥타르당 4.3톤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4.3톤. 대성공이야. 정말 해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3톤이라니요. 한국 평균 수확량인 5톤에는 못 미쳤지만 첫 시도치고는 놀라운 결과였어요. 볼드 바타르 장관이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몽골 농업사의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벼농사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성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몽골이 쌀 자급자족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사님, 45년 만의 성공입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수확한 쌀을 즉시 품질 검사에 보냈습니다. 도정 과정을 거쳐 나온 하얀 쌀은 모양도 고르고 윤기도 좋았어요. 시험 취사를 해본 결과도 양호했습니다. 맛과 식감이 수입쌀과 비교해도 손색 없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게 우리 몽골 쌀이라니. 에르덴토야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확한 쌀로 지은 밥과 전통 음식들이 한 상에 올랐어요. 오은삭 할머니가 축배를 제의하셨습니다. 몽골 첫 쌀 수확을 축하합니다. 태무진 박사님과 한국 친구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배했습니다. 45년간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확한 쌀을 한 줌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작은 쌀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었어요. 45년간의 여정 끝에 마침내 찾아온 기적적인 결실이었습니다. 수확 성공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한국에서 농촌진흥청 청장이 직접 몽골로 날아왔습니다. 이성호 청장은 논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태무진 박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도 온 국민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는 박민준 박사를 따로 불러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목농업협력의 대표 모델로 만들겠어요. 앞으로 5년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이성호 청장이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이 도움을 받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죠. 기술은 나누어야 더 큰 가치가 됩니다. 바트자야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어요. 1960년대 독일에서 기술을 배웠고 미국에서 품종을 들여왔죠. 받은 만큼 나누는 게 한국의 철학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준 게 아니라 희망과 꿈을 함께 나눠준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강력히 반대했던 다바도르지 교수가 직접 허브드주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태무진 박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4.3톤이라는 결과를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는 수확한 쌀을 직접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품질도 우수하고 수확량도 충분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군요. 몽골 농업대학에서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반대 성명서를 냈던 교수들이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었어요. 태무진 박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앞으로 벼농사 연구에 적극 협력하겠다. 국회 농업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열고 예산 재편성을 결정했습니다. 자갈수렌 위원장이 직접 사과했어요.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판적이었던 기자들이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몽골 농업의 새로운 희망, 45년 집념의 결실. 제가 가장 기뻤던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바야르 박사가 찾아와 말했어요. 태무진, 정말 미안했어. 끝까지 믿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 성공 후 한 달이 지난 10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연구소에서 은퇴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박사님, 왜 은퇴를 하세요? 이제 시작인데. 바트자야가 아쉬워했습니다. 45년간 꿈꿔왔던 일을 이뤘어. 이제 젊은 세대에게 넘겨줄 때가 됐지. 저는 몽골 벼농사 청년회에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바트자야를 차세대 리더로 추천했어요. 정부에서는 태무진 벼농사 연구소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허브드주에 현대적인 연구시설을 짓는 계획이었어요. 박사님이 명예소장을 맡아주세요.
볼드바타르 장관의 제안이었습니다. 박민준 박사도 1년 더 연장 근무를 결정했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혼자 하기엔 일이 너무 많아요. 확실하게 정착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어요. 가을에는 전국적으로 벼농사 교육과정이 개설됐습니다. 500명의 농민이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미국에 있던 딸 사란게렐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아들 바트바야르는 농림부에서 벼농사 담당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준 박사와 함께 논이 있던 자리를 찾았어요. 지금은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몇 달 전 황금빛 벼가 자라던 곳이었습니다. 태미진 박사님,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어요. 박민준 박사가 하얀 눈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이에요. 한국에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박사님의 45년 경험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함께 내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배 면적을 10헥타르로 확대하고 새로운 품종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5년 후에는 몽골이 쌀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박민준 박사의 예측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주민들과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에르덴토야가 몽골 전통 음식과 함께 우리가 수확한 쌀로 지은 밥을 준비했어요. 이 밥을 먹을 때마다 올해의 기적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오은삭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정이 되어 새해가 밝았을 때 우리는 모두 함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몽골 벼농사 만세. 한몽 우정 만세. 박민준 박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무진 박사님,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이 우정은 영원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의 외로운 여정이 이제는 영원한 우정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땅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몽골의 벼농사는 이제 시작이었고 한국과 몽골의 우정도 이제 시작이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45년간의 여정이 증명해준 진리였습니다.